올해도 장마가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고향파 구독자분들께서도 이번 여름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기다려지는 소식도 있잖아요. 파리올림픽이 또 개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개막을 하는데요. 자, 요 사진은 고양시청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자, 이번 파리올림픽에 고양시청 소속 선수 3명이 출전을 합니다. 제2의 장미란으로 기대를 모으는 역도의 박혜정 선수, 그리고 고양시 역도팀의 든든한 기둥인 박주효 선수, 마지막으로 황선우 선수와 함께 팀 코리아의 메달을 노리는 남자 계영의 이유연 선수. 자, 이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고양시청 소속 선수들의 선전을 미리 기원하면서 7월 마지막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김동연 도지사와 고양시 국회의원이 기존 K컬처밸리 사업을 공영개발로 원형대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러한 약속에 대해 고양 시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이 CJ 라이브시티 백지화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대규모 차량 시위도 진행을 했습니다. 고양시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김포와 파주시는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어서 이거 엇박자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자와 식사 트램의 종점을 위시티 사거리까지 연장해야 한다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호수공원에서 전동 킥보드에 치여서 60대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고양문화재단이 20개월 만에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북한 산성에서 조선시대의 무기가 쏟아져 나와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 좋은 소식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 네. 경기도와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지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경기도와 고양시 국회의원들이 서둘러서 수습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기현, 김용환,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고양시 국회의원 3명이죠. 자, 이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함께 16일에 긴급 회동을 갖고 K컬처밸리에 대해서 몇 가지 이런 원칙을 발표했는데요. 원형 그대로 추진한다, 신속하게 추진한다, 공영개발로 책임있는 자본 확충을 한다, 이런 3개 항에 합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도 이어졌는데요. 건설은 경기도가 하고 운영은 민간이 맡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데 뜻을 모았다. 경기도가 이제 GH와 협력해서 건설을 책임진다. 그 뒤 운영은 유수의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 그리고 CJ에게도 운영에 참여할 문이 열려있다. 마지막으로 현물 출자를 통해서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K컬처밸리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짚었습니다. 경기도가 밝힌 신속한 공영개발 추진이라는 게 네. 결국에는 이게 좀 구체적 방법론이 부족한 급하게 급조된 이러한 좀 발표가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반응이 어떤가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연일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고양시 국민의힘 경기도 의원들이 CJ 라이브시티 백지와 김동연 지사 책임져라 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경기도 의회에서 함께 시위를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에서는 22일에 김종혁 당협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민주당과 김동연 지사의 기만적 밀실행정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CJ 공연장 건설 백지화 뒤 기만적 공영 개발 주장으로 고양 시민 우롱하는 김동연 도지사와 민주당은 속고 대제하라. 우리는 사업 협약 해제 때와 마찬가지로 고양시와 고양 시민들을 건너뛰고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이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내린 불합리한 결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주민설명회에서 CJ의 사업 중단 이유로 사업성 부족을 들었다. 그렇다면 공기업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맡으면 사업성이 갑자기 좋아지기라도 한다는 것인가? 경기도는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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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산연합회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일에 약 70여 대의 차량이 참여를 했다고 해요. CJ 라이브시티 건설 부지에서 출발해서 일산중앙로를 순회하며 CJ 라이브시티 백지화 반대 차량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고양신문이 이번 주부터 심층 진단하는 기획보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사가 이제 CJ 과연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나, 이런 주제였죠. 첫 번째 쟁점이 바로 그거였죠. 경기도는 CJ가 사업 추진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CJ는 이를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이번 이제 고양신문 저희가 3회에 걸쳐서 이병우 기자가 이제 기획기사를 쓸 텐데, 이번 기사를 보시면 8년이 지나도록 공정률이 3%에 그친 이유, 또 전력 공급과 한류천 등 외부 요인, 그리고 경기도와 고양시의 행정 절차 이원화, 또 CJ의 별도 법인 설립, 그리고 해외 기업과의 합작 법인 추진 등에 대해서 양측의 서로 다른 주장들이 이렇게 좀 비교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갈등의 본질을 따져 들어가 보면 결국은 지체 상금 감면, 자 요거를 놓고 벌인 양측의 줄다리기가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좀 짚었고요. 이제 이어지는 또 기사에서는 경기도가 CJ가 풀어야 할 과제인 공영 개발이 과연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풀려야 되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고요.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획기사들을 독자분들께서 관심 있게 읽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630톤 규모의 소각장 추진과 관련해서 고양동 주민들의 반대 1인 시위, 집단 이제 시청 앞 시위 벌써 2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고양시는 수도권 매립지 폐쇄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소각장 신규 건립 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가까운 김포와 파주에서 고양시 쓰레기 물량 일부를 받는 조건으로 광역 소각장을 추진 중인데, 지금 630톤 소각장을 짓는 것은 이거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남 기자님이 좀 알아보셨다고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두 지자체 모두 앞서 소각장 광역화를 2020년도 이때부터 추진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만약 광역 소각장을 짓는다면 김포 같은 경우는 고양시 쓰레기의 150톤, 그리고 파주는 고양시 쓰레기 300톤,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총 450톤을 물량을 이제 가져가게 되는 거라 가지고, 그 계산대로 따지면은 사실 고양시가 650톤 소각장을 지금 새롭게 지을 이유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운영비나 이제 초기 설치비 이런 것들을 분담할 수 있고, 더 큰 거는 이제 광역 소각장을 지을 경우 환경부에서도 국비 지원을 많이 해주겠다 이렇게 또 약속한 부분이 있거든요. 인근 지자체들이 다 광역 소각장을 추진을 한다고 하니 사실 민선 7기 때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굳이 소각장을 새로 지을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정책 결정자들은 민선 8기 들어서 얘기가 바뀌었다 이런 거고요. 김포랑 파주가 광역 소각장 짓겠다는 게 이게 확실히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가 된 내용이에요? 공식 답변 같은 경우는 두 지자체 모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예요. 다른 쓰레기까지 또 안겠다는 거냐, 이렇게 더 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광역화라는 게 그 지자체들은 뭐 김포건 파주건 뭐 거기서 하고 싶다고 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이제 고양시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또 명확한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실제로 고양시는 갑자기 또 단독 소각장 짓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그쪽에서 명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근데 뭐냐면은, 이게 양측 모두 이전에 광역화를 추진을 해왔고, 네. 그리고 그 광역화가 현재도 여전히 옵션 중에 하나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궁금증이 안 풀리는 게, 예전에 추진했었던 거는 다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옵션은 끝난 거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김포시 같은 경우는 네. 지난 16일에 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시의회 상정까지 했어요. 광역화 추진을 이제 옵션으로만 둔 거 정도가 아니라 적극 추진한다고 사실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기사 마감할 때까지 이거 결과 어떻게 나왔나를 계속 이제 총리를 봤는데 파행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동의안이 일단 뭐 계류가 된 상태여가지고 결과를 알 수가 없었고요. 지금 김포시 입장에서는 광역화를 추진한다라고 동의안이 지금 올라왔다는 것만으로도 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파주시 같은 경우는 행정 절차가 어디까지 왔냐 봤더니 후보지 2곳에 대해서 7월 중으로 최종 입지 선정이 예정되어 있어요. 파주 같은 경우는 정말 FM대로 주민공모를 받아가지고 2곳을 놓고 지금 입지 선정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이제 여기도 최종 선정까지 이제 뭐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이라고 이제 확정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이제 고양시와 같은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주민 반발 때문에 과격 소각장이 무산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네, 예, 네. 다른 이유 때문에 무산되는 건 모르겠지만은 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 이재준 전 시장의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다고요? 앞서 김포시와 파주시 상대로 소각장 광역
도시계획화 협의를 해왔었는데 민선 8기 들어서 갑자기 정책 방향 확 틀었다. 단독 소각장 짓는 걸로 두 지자체 모두 다 고양시 쓰레기를 받는다는 전제로 지금 광역화를 추진하고 이제 국도비를 받겠다라고 하는 건데 고양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두 지자체들도 되게 난감한 상황일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김포시 그리고 파주시의 소각장 문제가 또 어떻게 전개되는지도 저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봐야 되겠네요. 식사동의 가장 뜨거운 그리고 또 오랜 현안 중 하나가 바로 교통 이슈, 그 중에서도 트램. 그동안 자주 등장했었던 대곡 고양시청 식사선 노선이 이게 예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서 대안 성격으로 그 가자 식사 노선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가자 식사 노선은 이제 앞서 얘기했던 대곡 식사 노선과 더불어서 네. 이번에 이제 2차 경기도 철도 기본 계획에 반영이 돼서 최근 국토부 승인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이제 국토부 승인 결정이 만약 내려질 경우에는 본격적인 이제 사업 절차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경기도 용역 결과에 따르면은 총 사업비는 4,111억 원이고요. 주요 경로는 가자, 대화, 킨텍스, 테크노밸리, 장항지구, 일산 신도시를 거쳐서 식사지구까지 이어지는 노선입니다. 네, 이 노선도만 우리가 딱 한눈에 봐도 일산의 기존 주요 거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신규 개발 지역까지 함께 아우르는 말 그대로 황금 노선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고양시가 앞서서 자체적으로 트램 노선을 포함해서 4개 노선에 대해서 사전 탄화성 용역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 결과 가자 식사 노선만이 유일하게 BC 그리고 AHP 계층화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요 두 가지 모두 점수가 이제 기준점을 넘었어요. 그래서 사업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성이 어쨌든 나오는 만큼 국토부의 승인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해당 노선의 종점을 둘러싸고 뭔가 이슈가 좀 있다고요? 현재 지금 고양시가 제출해서 경기도에 반영이 됐고 지금 현재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요 노선은 종점이 식사동 사거리, 즉 동국대 병원, 일산병원을 종점으로 하는 그 안입니다. 타당성 용역 내에서는 C 노선으로 명명되어 있는데 이 C 노선에도 4개 대안이 있었어요. 가자에서 출발해서 식사 내부, 그러니까 위시티 사거리로 가는 노선도 있었는데 식사지구 입구까지 가는 노선의 BC 값의 차이가 0.02 사실상 거의 동일했었어요. 사실은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종점을 저 안쪽으로 하는 게 뭐 사업 타당성도 크게 차이가 없다면은 그 안쪽으로 하지 왜 입구 쪽으로 종점을 냈나,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이게 트램이라는 게 어쨌든 주민들이 정말 열렬히 기다렸던 건데 그 위시티의 한 가운데다 딱 만들면은 다 좋아했을 텐데 왜 그 안이 채택되지 않은 걸까요? 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정된 게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하고, 비슷한 예가 이제 인천 2호선 일산 연장안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산들마을 사거리로 가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됐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경쟁하는 다른 노선이 있었대요. 네. 그 경쟁하는 노선이 BC가 0.01이 더 높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들마을 사거리의 주민들이 훨씬 좀 이용할 수 있고 BC도 거의 차이 없으니까 이 후자를 선택한 거잖아요. 맞아요. 살짝 이게 더 이렇게 돌아가는 네. 그런 노선을 선택했죠. 이런 데 사실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정책적 판단이라는 거거든요. 부랴부랴 이제 바꾸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경기도에 문의를 하니까 이미 영업 끝났어요. 우리 이제 시기 놓쳤어요. 네, 이제 왜냐면은 결정됐습니다. 또 이제 고양시 것만 받는 게 아니라 이 경기도는 네. 다른 데 거 다 묶어가지고 또 용역을 진행해야 되는 또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버스 지나갔다 그러면서 원한대로 진행을 했었던 거고, 지금 이대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다행히 한쪽 원코인이 남았다라고 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어떤 그게 방법이? 이제 국토부 승인 절차 과정에서 한 번 더 이제 세부 노선에 대한 검토 과정이 있대요. 아, 그래요? 종점을 안쪽까지 가는 노선을 이것도 같이 좀 검토해달라고 집어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여기 권영재 시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실은 또 고양갑. 김성현 국회의원실이잖아요. 큰 차이도 없는데 종점 당연히 안쪽으로 가져가는 게 주민들은 훨씬 더 이제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입구에 두는 건 말이 안 된다. 종점 연장안을 국토부에 적극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고양시에서도 요 안에 대해 가지고 이제 검토해 보겠다. 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시민들이랑 정치권이랑 또 시가 좀 한 목소리를 내서 좀 잘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 전동 킥보드가 많이 위험하다. 이거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실감할 때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일산 호수공원에서 한 시민이 전동
킥보드랑 충돌 사고로 사망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일산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8일에 일산 호수공원을 산책하던 60대 부부가 뒤에서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남편 A씨는 지금도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아내 B씨는 치료 9일 만에 안타깝게도 숨졌다고 합니다. 해당 킥보드에는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무면허에 그리고 사고 당시에 헬멧도 착용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고 하네요. 전동 킥보드 사고 자체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비단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뉴스로도 네. 자주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죠. 일산 호수공원에는 곳곳마다 공원 내 킥보드 등 동력장치 출입 금지 이런 표시판, 현수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금지되는 기종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뭐뭐뭐 이렇게 명기가 돼 있고요. 또 공원관리과에서도 뭐 수시로 순찰도 돌고 세워져 있는 전동 킥보드 있으면 사진 찍어서 업체한테 빨리 이거 바깥으로 빼라 협력도 하고 이렇게 노력은 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뭐 호수공원이 워낙 넓고 입구가 뭐 하나인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순찰과 단속에도 한계가 있어서 전동 킥보드 진입을 차단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요. 작년 한 해 동안 전동 킥보드 사고가 무려 2,389건 그리고 사망도 24건이나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고양시 각종 커뮤니티에도 청소년들이 운전면허 없이 어떻게 전동 킥보드 빌릴 수 있는 거냐 그 문제부터 좀 짚어라. 전동 킥보드 때문에 공원 산책하기 무섭다. 다른 데 몰라도 고양시만이라도 전동 킥보드 좀 없앨 방법 없냐 뭐 이런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공원 내 자전거 도로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는데 이 자전거 도로를 현행법상 이거 도로로 볼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쾌한 이런 결론이 나 있지 않은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법규와 대책이 마련돼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도로와 공원길을 산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2022년 12월부터 그러니까 무려 20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자리에 드디어 새로운 인물이 선임됐습니다. 주인공은 문화예술 콘텐츠 기획과 출신의 남현 대표이사입니다.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졸업했고요. 90년대에 삼성 영상사업단 여기가 이제 영화 기획하는 이런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공연,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 기업의 임원 또 대표이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강풀 원작의 웹툰 그대를 사랑합니다. 각종 드라마와 영화로 만들었고 또 어린이들의 뽀통령 뽀로로 첫 극장판도 이분이 기획해서 또 흥행을 성공시킨 그런 예도 있다고 합니다. 또 최근에는 미래형 콘텐츠인 VR, AR, XR 실감 콘텐츠 플랫폼 개발하는 일도 하셨고요. 20개월의 공백을 매듭짓고 취임한 신임 남현 대표이사가 임기가 2년이거든요. 이동환 시장의 남은 임기랑 거의 비슷한데 앞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를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의 가장 자랑스러운 역사 사적이죠. 북한산성에서 관악 건물터인 관성소지 및 상창지 발굴조사에서 조선 후기 북한산성을 지키던 방어 무기가 대량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특히 그동안에 문헌으로만 전해지던 경량 화포인 목모포로 추정되는 유물이 최초로 발견돼서 학계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유물이 발견된 곳의 이름이 관성소지와 상창지 이름이 굉장히 어렵네요.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산성은 그 조선 숙종 때인 1711년에 완공된 산성인데 총 길이 12.7km에 달하는 이 넓은 산성 영역을 통치하기 위해 세워진 중심 관청이 바로 관성소, 그리고 관성소 옆에 만든 거대한 창고가 바로 상창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일제강점기인 1915년에 홍수와 산사태가 나서 북한산의 임금에 거처인 행궁을 비롯해서 북한산성의 모든 건물들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은 이렇게 건물 터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이 관성소지 그리고 상창지에 대해서 109년 만에 정밀한 이런 발굴 조사를 이번에 벌인 거거든요. 그랬더니 엄청난 양의 무기 유물들이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이번 발굴로 인해서 북한산성의 축성 목적이 더욱 명확히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유물들이 나왔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죠. 사진을 보면서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1911년에 조선에서 활동하던 성 베네딕토 수녀의 신부인 노르베르트 베버라는 분이 찍은 북한산성 관성소지와 상창지, 그러니까 무너지기 한 4년 전에 사진 모습이고요. 발굴조사 전에 관성소지 축대 모습인데요. 이 사진은 이제 그 관성소지의 중심 건물인 대청을 이제 발굴을 했더니 이렇게 기초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상창을 발굴한 모습이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출토된 유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발견된 목모포라는 화포의 이제 부재들입니다. 자, 요거는 목모포의 부재들이 이런 모습으로 땅속에 묻혀 있었고요.
이거는 그 화포에 사용되는 철제 탄환,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화살촉도 이렇게 무더기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현재 북한산성 같은 경우는 서울 성곽이랑 같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이제 발굴 성과로 시민들의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북한산성의 역사와 가치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새롭게 조명됐으면 좋겠습니다.